이 책 화폐 전쟁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2026년 바로 오늘 미중 패권 다툼에 각종 경제 제재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자산이 판도를 뒤흔드는 지금 이 책은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총성 없는 전쟁을 이해하는 핵심 전략서에 가깝죠. 오늘 이 책이 그려내는 거대한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이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국제금융자본의 최종 목표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국가의 고유 권한인 화폐 발행권을 독점해서 결국 국가 주권을 해체하고 이 세 가지, 세계 정부, 세계 화폐, 세계 세금으로 이어지는 단일 통제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는 거죠. 정말 대담한 주장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마치 하나의 첩보 작전을 따라가듯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전쟁의 서막부터 시작해서 석유와 고금리가 어떻게 무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일본을 겨냥했던 금융 핵무기와 금융 해커들의 연쇄 공격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미래의 전선은 어디며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전쟁의 기본 전제, 그 룰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화폐는 그냥 물건 사는 종이가 아니라는 거죠. 화폐는 한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고 이 화폐를 찍어내는 권한을 빼앗으려는 싸움은 곧 국가의 존망을 건 전쟁이라는 겁니다. 1970년대 초로 가보죠. 닉슨 쇼크 들어보셨죠?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가 툭 끊어지면서 달러의 위상이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달러를 구하기 위한 기막힌 전략이 등장하는데요. 그 무기는 바로 전 세계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바로 석유였습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973년 중동전쟁을 기점으로 유가가 무려 400%나 폭등합니다. 책에서는 이 전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달러의 가치를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설계된 사건이라고 주장해요. 수십 년간 2달러도 안 하던 기름값이 순식간에 11달러를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정적인 한 수가 바로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오펙이 모든 석유를 달러로만 팔도록 합의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석유가 필요한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좋든 싫든 무조건 달러를 손에 넣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달러 수요가 인위적으로 폭발했고 특히 자원이 없는 개발도상국들은 이 비싸진 기름값을 치르기 위해 막대한 빚의 굴레에 빠지게 됐죠. 지금도 이 시스템에 도전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국제 분쟁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석유로 달러의 패권을 다시 세웠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이자율이라는 더 교묘하고 강력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통제하면서 서서히 해체한다는 무서운 전략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미국과 영국이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폴 볼커 연준 의장과 마거릿 대처 총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금리를 무자비하게 끌어올리죠. 결과요? 끔찍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빚이 10년도 안 돼서 5배 가까이 폭증하면서 부채의 덫에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그 가파른 금리 인상 기억나시죠? 네, 이 무기는 지금도 여전히 아주 강력합니다. 자, 빚더미에 올라앉은 나라들에게 IMF가 구세주처럼 나타나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책에서는 이 구제금융에 딸린 조건들이 사실상 국가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넘기게 만드는 4가지 독약이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국영 기업을 팔아넘기고 자본시장을 활짝 열고 결국 나라의 알짜배기 자산들이 모두 국제 자본의 손에 넘어가도록 길을 터준 셈이라는 거죠. 이제 전선은 아시아로 옮겨집니다. 1980년대 재팬에스 넘버원이었죠. 전 세계를 사들일 것 같았던 이 일본의 기세가 기존 금융 질서에는 엄청난 위협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주저앉히기 위한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시무시한 금융무기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주가지수 선물입니다. 이걸 전쟁에 비유하자면 굳이 적진에 들어갈 필요 없이 아주 멀리서 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아요. 뉴욕이나 런던에 앉아서 도쿄 주식시장 전체가 폭락하는데 돈을 걸고 실제로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원거리 타격 무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풋옵션. 이건 더 간단해요. 시장이 폭락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시장을 폭락시키면서 그 폭락으로 어마어마한 돈까지 벌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공격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말 그대로 금융 핵공격이었습니다. 일본 증시는 70%나 폭락했고 우리가 아는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죠. 자산 손실 규모가 2차 세계대전 패배와 맞먹었다는 이 분석은 군사력 하나 없이 한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 수 있는지를 정말 섬뜩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전쟁에는 현장에서 뛰는 야전사령관도 필요하겠죠. 책에서는 그 역할을 바로 조지 소로스가 맡았다고 지목합니다. 그는 단순한 투자가가 아니라 한 나라의 통화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된 전략 공격팀의 지휘관처럼 묘사돼요. 그의 공격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영국 파운드화 공격부터 태국 바트화를 시작으로 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우리에겐 정말 뼈아픈 기억이죠. 한국 원화 공격까지. 이건 그냥 우연한 투자가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국가 통화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린 하나의 연쇄 공격 패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건 단순히 돈만 노린 공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념 전쟁이었죠. 소로스가 내세운 열린 사회라는 이념, 겉보기엔 아주 멋진 말이지만 책에서는 이걸 국가의 방어막, 즉 주권을 해체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무기였다고 봐요. 국가의 경계를 허물어서 국제 금융자본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를 만드는 거죠. 오늘날 벌어지는 세계화와 국가주의의 충돌이 바로 이 전선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럼 이런 거대한 공격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저항의 기록,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인상 깊게 다루는 저항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의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국제금융자본이 짜놓은 그 약탈의 시나리오에서 유일하게 예측을 벗어난 변수였다고 평가해요. 국민적인 저항이 핵심 자산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막아냈던 이 사례는 금융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 국민적 단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묘한 모습으로 계속되죠. 환경보호라는 누구도 반대하기 힘든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 계획을 한번 보세요. 개발도상국의 빚을 깎아주는 대신 그 나라 영토나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책에서는 이 계획의 최종 목표가 지구 육지 면적의 무려 30%를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예측은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미중 패권 전쟁과 정확히 이어집니다. 다음 타겟은 아시아의 거인, 중국과 인도라는 거죠. 외부에서 무너뜨리기 힘든 이 거대한 나라들을 어떻게 공략할까요? 바로 내부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같은 자산 거품, 즉 구멍을 만들어서 그 균열을 파고드는 전략을 쓸 거라고 예측합니다.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어떻게 공격해오는지 그 약탈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 경제의 생명선인 금융주권만큼은 최후의 보루로서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이 책의 시각을 오늘 2026년의 현실로 다시 가져와 봅시다. 달러와 위환화가 부딪히고 각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이며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같은 새로운 자산이 판을 흔드는 지금 화폐 전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내용이 그 답을 찾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